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아마도 핸드폰을 집어들 것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SNS를 스크롤합니다. 출근길에는 팟캐스트를 듣거나 업무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의에서 회의로, 업무에서 업무로 쉴 틈 없이 달립니다. 퇴근 후에도 약속이 있고 운동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당신의 손에는 무언가가 쥐어져 있습니다. 핸드폰, 리모컨, 책, 무엇이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찾아옵니다. 약속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저 온전히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죄책감, 뒤처지고 있다는 두려움. 당신은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SNS를 보거나 무엇이든 그 고요함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당신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바쁨은 거의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대답합니다. 바빠 죽겠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대답 속에는 어떤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곧 중요하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끝없는 바쁨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왜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걸까요? 왜 고요함이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심리학의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쁨은 때로 도피입니다. 무의식적인 도피. 우리는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으로부터 달아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질문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 것입니다. 당신의 바쁨 뒤에 숨겨진 진실을, 당신의 불안의 근원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이 평생 피해왔던 것과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합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고요함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자유. 당신은 바쁨이 아니라 존재로, 행동이 아니라 있음으로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알미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잠시 당신이 지금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들여다봅시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을. 거기서 우리는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할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첫 번째 무의식적 도피의 신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도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무 자극 없이 오직 당신의 생각과 감정만과 함께 시간을 보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습니다. 음악, 영상, 게임, 소셜미디어, 뉴스, 메시지, 심지어 잠들기 직전까지도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고요함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습니다. 고요해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너무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불편한 걸까요? 먼저,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심.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 감정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그것들이 고개를 듭니다. 나 여기 있어. 나를 봐줘. 우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억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울지 마. 화내지 마. 그런 걸로 속상해하지 마.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통제력을 잃은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밀어냅니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바쁨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억압된 감정은 무의식 속에서 점점 더 큰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노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울로, 때로는 신체적 증상으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 피로.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이 듣지 않으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둘째, 고요해지면 우리는 우리 삶의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지. 이런 질문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답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이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두렵습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가능성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할 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너무 지쳐서 그냥 잠듭니다. 깊은 질문 없이, 진지한 성찰 없이. 셋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도록 가르칩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정, 더 완벽한 몸, 더 멋진 삶. 우리는 이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은 예상보다 짧고 곧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전부야? 이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재빨리 다음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공허함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 공허함은 실존적 공허함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서 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심오하고 때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피합니다. 바쁨으로. 현대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무의미의 공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삶이 궁극적으로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의미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성취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의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외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고요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쁘지 않으면 불안한 이유는 바쁨이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보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회피입니다. 그리고 회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진정한 치유는 마주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당신의 진실을 마주하고 당신의 공허함을 마주하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 도피의 신호는 내면의 그림자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착하고 친절하고 이타적이고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기심, 질투, 분노, 게으름, 욕망 같은 것들을 숨깁니다. 그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강한 힘을 얻습니다. 억압된 것은 언제나 더 강력해집니다. 마치 수면 아래 빙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갑작스러운 충동으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표면으로 올라온 순간입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칠 때 그림자는 더 쉽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친절한 사람이 갑자기 화를 폭발시킵니다. 항상 이타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로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두 얼굴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되었던 그림자가 힘을 얻어 나타난 것입니다. 바쁨은 그림자를 억누르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계속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하지만 멈추는 순간 그림자가 속삭입니다. 너는 정말로 행복하니? 너는 왜 항상 다른 사람만 생각하니? 너의 욕망은 어디 있니? 너는 화낼 권리가 있어. 이런 목소리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자아상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이 강합니다. 우리는 개인보다 집단을,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여겨집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냉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우리의 그림자를 억압합니다. 여성들은 특히 좋은 딸,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항상 돌보고 배려하고 희생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말하는 것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바쁘게 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욕구는 무의식 속 깊이 묻어버립니다. 남성들도 다른 압박을 받습니다.
강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나 슬픔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으로 도망칩니다. 일로, 운동으로, 취미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하지만 그림자를 영원히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집니다. 때로는 번아웃으로, 때로는 우울증으로, 때로는 관계의 파괴로. 억압된 것은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더 파괴적인 형태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의 통찰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그 어두운 면에 따라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때로 이기적일 수 있고, 화날 수 있고, 게으를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당신을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림자와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너도 나의 일부구나, 너도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 이렇게 할 때 그림자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안의 분노를 인정하고 이해하면 그것은 정의감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힘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이기심을 인정하면 그것은 건강한 자기 돌봄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게으름을 인정하면 그것은 휴식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쁨으로 그림자를 피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고요함 속에서 그것과 만나세요. 처음에는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왔던 자신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의식적 도피의 신호는 죽음과 유한성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지식은 너무나 불편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유한성, 우리 시간의 제한성, 우리가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이 불안을 잊게 해줍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삶의 유한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나면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치 단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제한된 시간을 쓰고 싶은 일인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내일 죽는다면 나는 후회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실입니다. 그리고 상실은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미룹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정표를 가득 채웁니다.
마치 더 많은 것을 함으로써 우리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더 많은 것을 할수록 우리는 각각의 더 적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깊이 경험하지 못합니다. 현대사회는 이 도피를 부추깁니다. 효율성, 생산성, 최적화. 우리는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동 시간에는 팟캐스트를 듣고, 식사 시간에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운동하면서는 뉴스를 봅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었습니다. 현재 순간을, 깊이를, 의미를. 한국 사회는 특히 이것이 강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경쟁 문화. 우리는 항상 남들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쉬는 것은 나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느린 것은 뒤처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멈추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질문과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를 구분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죽음의 인식이 주는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더 진정성 있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서 살게 됩니다. 한 환자는 말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나는 진정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니 이것은 슬프지만 동시에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당신은 죽음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당신의 나침반으로 삼는 것을. 만약 내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이 지금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바쁨으로 죽음을 피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인식이 당신을 인도하게 하세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를, 무엇을 위해 당신의 제한된 에너지를 쓰고 싶은지를.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그 명확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무의식적 도피의 신호는 관계와 친밀감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을 갈구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관계로부터 도망칠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취약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당신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상처받은 모습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거부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나를 본다면 그들은 나를 떠날 거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깊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표면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진정한 자신을 숨깁니다. 바쁨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변명입니다.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 이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합니다. 모두가 바쁘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입니다. 깊은 대화를, 진정한 연결을, 취약함을 보이는 것을. 그래서 당신은 바쁨 뒤에 숨습니다. 현대 기술은 이것을 더욱 쉽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진짜 감정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지만 각자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환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롭습니다. 깊은 곳에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연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특히 두드러집니다. 우리는 관계 중심 문화에서 살지만 동시에 매우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나이 직위, 사회적 위치에 따라 관계가 정의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체면을 잃을 수 있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의 가면을, 집에서는 좋은 아들이나 딸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가면을. 그리고 이 모든 가면 뒤에서 진짜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바쁨은 이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은 멈춰서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가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상호작용으로 그 갈증을 달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우리 영혼은 갈급합니다. 진정한 연결을, 누군가 진짜 나를 보고 받아들여주는 경험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경험.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행복의 가장 큰 예측 변수는 관계의 질입니다. 돈도 명성도 성취도 아닙니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용기를 요구합니다. 취약해질 용기를. 진정한 친밀감은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함을 공유하는 것에서 옵니다. 당신의 투쟁을, 두려움을, 실패를 나누는 것에서,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나도 그래, 너는 혼자가 아냐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 하지만 이런 순간을 위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바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핸드폰도 다른 생각도 없이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당신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눴나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 당신의 두려움, 꿈, 의문에 대해 언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가면을 벗었나요?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바쁨 뒤에 숨어 있다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 경험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변화는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진짜 질문을 하세요. 요즘 어때? 가 아니라 요즘 진짜 어때? 마음은 어때?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세요. 당신의 바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과 함께 있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평화와 기쁨을 주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모든 바쁨을 통해 찾고 있던 것이었다는 것을. 다섯 번째, 무의식적 도피의 신호는 현재 순간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살지 현재에 살지 않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바쁨은 이것을 심화시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신체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당신은 오늘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생각합니다. 샤워하면서도 아침을 먹으면서도 출근하면서도 계속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 마감일, 해야 할 전화, 사야 할 물건.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이 미래로 달려갑니다. 혹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반추합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만약 다르게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와 아쉬움이 당신을 과거에 붙잡아 둡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는 사라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실제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계획 속에서만 삽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은 불만족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오래된 가르침들은 이것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마음 챙김, 현존, 깨어있음, 이것들은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가 있는 것. 하지만 현대 사회는 정반대를 가르칩니다. 항상 다음 단계를 생각하라고, 미래를 계획하라고, 효율적이 되라고. 우리는 현재를 미래를 위한 도구로만 봅니다. 이것을 끝내면 저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참으면 나중에 좋을 거야. 우리는 항상 나중을 위해 지금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이 오면 그것은 지금이 되고 우리는 다시 다른 나중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다음을 기다리면서 정작 지금은 놓치면서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강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대학을 위해,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해,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 그리고 은퇴 후에야 비로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들은 현재를 즐기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평생을 미래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정작 그 미래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 있음입니다. 당신이 먹을 때 정말로 먹고, 걸을 때 정말로 걷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정말로 함께 있는 것. 이것이 현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먹으면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봅니다. 걸으면서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심리학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마음 챙김 명상이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것을. 왜냐하면 현재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순간, 정말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고,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재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가진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쁨은 우리를 현재에서 끌어냅니다. 항상 다음 것으로 우리는 결코 도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음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행 자체를 우리 삶의 실제 경험을 놓칩니다. 오늘, 지금 멈추세요. 무엇을 하고 있든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끼세요. 당신의 몸이 의자나 바닥에 닿는 느낌을, 주변의 소리를, 빛을, 온도를 그저 알아차리세요.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그저 존재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재빨리 다른 곳으로 달아나려 할 것입니다. 이걸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지만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세요. 현재로, 지금 이 순간으로. 이것을 연습하세요.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짧은 순간이라도 당신은 점차 발견할 것입니다. 현재 순간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당신이 평생 바쁨 속에서 놓쳤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현재에 더 많이 있을수록 당신은 더 효과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창의적이 되고 더 명료해지고 더 평화로워집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무의식적 도피의 신호는 자신의 잠재력과 진정한 자아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슬픈 도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버리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자녀, 선생님이 원하는 학생, 사회가 원하는 시민. 우리는 점차 진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은 애초에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은 계속됩니다. 회사가 원하는 직원, 배우자가 원하는 파트너, 친구들이 기대하는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바쁨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은 두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답은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큰 변화를, 불편한 변화를.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대함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왜 성공을 두려워할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것을 빛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면을,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면 책임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게 삽니다.
우리의 잠재력보다 훨씬 작게, 그리고 바쁨은 완벽한 변명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언젠가는 할 거야.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이 특히 강합니다. 튀는 것은 위험합니다. 티 내지 마라. 겸손해라. 눈에 띄지 마라. 우리는 집단에 조화롭게 섞이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만의 독특함을 표현하는 것은 오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을 숨깁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창의성을 억누릅니다. 많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합니다. 모두가 가는 길을. 하지만 이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살지 않을 때 당신의 일부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울, 불안, 무의미감으로 나타납니다. 중년의 위기는 종종 이것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40대나 50대에 이르러 깨닫습니다. 그들이 평생 다른 사람의 꿈을 살았다는 것을, 그들 자신의 꿈은 어딘가에 묻혀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의 의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만약 실패가 불가능하다면 나는 무엇을 시도하고 싶은가? 내 영혼은 무엇을 갈망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 목소리를 무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요함 속에서 바쁨을 내려놓을 때 그 목소리는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작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다른 것을 원하는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단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한 작은 단계들을. 당신이 항상 하고 싶었던 그 취미를 시작하세요. 당신이 항상 쓰고 싶었던 그 글을 쓰세요. 당신이 항상 배우고 싶었던 그것을 배우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의 의견은 그들의 두려움을 반영할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꿈을 추구하는 것은 그들에게 거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포기한 꿈들을. 그래서 그들은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 자신일 때 당신은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독특한 재능, 관점, 에너지를 세상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지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고. 당신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직 표현되지 않은 그것을 세상이 보지 못하고 당신이 죽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상실입니다. 바쁨으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용기를 내서 그것과 만나세요. 그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해방적인 일입니다. 이 모든 6가지 도피의 신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림자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관계로부터, 현재로부터, 진정한 자아로부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도피처.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바쁨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당신이 정말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암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선택들의 누적입니다. 어떤 날은 뒤로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바쁨 속으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이것은 평생의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돌아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으로, 현존으로, 당신 자신으로, 당신이 바쁨 속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부드럽게 자신을 다시 데려오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나는 안전해. 나는 멈출 수 있어. 그리고 점차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고요함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것이 집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것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바쁨 속에서 찾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평화, 의미, 가치, 사랑, 그것들은 외부의 성취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회는 변해야 합니다.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쉬는 것을 나태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있음의 가치, 현존의 가치, 고요함의 가치를 인정하는, 하지만 그 변화는 개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바쁨을 내려놓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줍니다. 그들도 내려놓아도 된다고. 당신이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것은 혁명입니다. 조용한 혁명. 하지만 강력한 혁명. 우리가 하나씩 깨어날 때, 우리가 하나씩 바쁨의 함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세상, 존재 자체가 충분한 세상,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 없는 세상, 당신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자극도 없이, 어떤 할 일도 없이 그저 있으세요. 당신의 호흡을 느끼세요. 당신의 존재를 느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생산적이어야 해. 하지만 그 목소리를 관찰하세요. 그것과 싸우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또 바빠야 한다고 믿고 있구나. 흥미롭네. 그리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세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세요. 이것을 연습하세요. 매일 점차 그 시간을 늘려가세요.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실제로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재충전시키고 당신의 창의성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또한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깊은 목소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고요함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를, 그리고 그 목소리를 따라가세요. 그것이 당신을 어디로 이끌든 그것은 당신의 진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당신만의 독특한 길.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쁨의 경주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이 속도를 늦추는지, 왜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지. 하지만 당신은 또한 발견할 것입니다. 같은 길을 가는 다른 사람들을,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같은 평화를 찾는 사람들을, 그들과 연결되세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현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다시 바쁨 속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에서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쁨 속으로 달릴 것인가, 아니면 멈춰서 호흡할 것인가. 매 순간이 새로운 선택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적인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삶이 됩니다. 당신이 바쁘지 않으면 불안한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진실을 보는 것에 대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머물 수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불안 속에서도, 고요함 속에서도, 그리고 그 머무름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바쁨은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만큼,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을 만큼, 고요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당신 안에는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바쁨 아래에서, 불안 아래에서, 모든 소음 아래에서 그것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멈추고 들어와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이제 그렇게 하세요. 멈추세요. 호흡하세요. 돌아오세요.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본질로, 당신의 고요한 중심으로. 그곳에서 당신은 모든 답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깥에서 그토록 열심히 찾던 모든 것을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당신은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달성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당신의 마음이 기억하기를. 당신은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완벽하게 불완전하게 당신의 여정에 빛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쁨에서 존재로, 행동에서 있음으로, 소음에서 고요로 나아가는 여정에,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이 고요함을 함께 찾고 있다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당신의 경험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도 환영합니다. 당신이 바쁨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시도했는지,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판단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 위에 있습니다. 바쁨에서 평화로, 불안에서 고요로,
도피에서 현존으로. 우리는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고요함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같은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는 함께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찾을 때 당신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들도 멈춰도 된다고, 그들도 쉬어도 된다고, 그들도 그저 있어도 된다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고요한 마음씩, 하나의 현존하는 영혼씩, 하나의 용감한 선택씩, 바쁨에서 벗어나 존재로 돌아오는 선택. 이제 가세요. 그리고 평화로우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 호흡씩, 한 순간씩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본질로, 당신의 고요한 중심으로. 그곳이 바로 당신이 찾던 곳입니다.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며